자, 황금선박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추석 끝나고 뵈가지고. 네. 근데 오늘 황현희 씨 그 나비 넥타이하고 지금 이 의상 컨셉이 네. 정말 어울려요. 매우 섹시해요. 네. 제품 같아. 아, 너무 이렇게 저희 현직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있어서 차별점이 없어서 셔츠를 안 입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냥 뭐 맨몸에다 매봤습니다. 네. 예. 우리 황인희 씨가 첫날 밤 이런 모습으로. 예. 이 밑으로 아무것도 없죠. 아니, 거기다가 리본을 다셨다는 얘기 있어요. 아,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겠죠? 네네.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또 광고 상품 슬쩍 놓아보았습니다. 뭐 들어온 건가요? 들어온 건 저희가? 아니고. 아, 들어온 건 예,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밑밥을 까는 거. 광고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하겠다. 미끼에 무는 그런 광고주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간간히 대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 그렇습니다. 가습기는 뭔데 이렇게 촉촉해? 예. 아니 그냥 농담이 아니라 어색하면 하지 마세요. 저희 여겨가 녹화할 때 건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콧구멍이 좀 촉촉해졌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게 6리터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물 주입으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몇 시간 지나서 이것도 물 채워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 그거 많이 하거든요. 가습기 쓰시는 분들은 알아요. 벨레 복합식 가습기. 브라질에는 모조품 펠레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입이 거칠은 걸레들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걸레도 아니고 펠레도 아니고 벨레 복합식 가습기. 따뜻한 가습은 가열판으로 100도씨까지 끓여서 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보온과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상을 혹시 입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팀으로 방출될 때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화상 염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예, 그럼요. 어때요? 오, 시원한데 오히려? 게다가 조용하고 소비 전력도 낮은 편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저희가 한번 지난 관훈 라이트 클럽 시간에 광고했더니 네네.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보기만 해도 막 구매욕이 샘솟지 않습니까? 구매욕이 샘 솟는데 출연자한테는 그냥 한 대씩 아니 주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 김용민닷컴에서 예. 팔지만 김용민이도 우리 출연료도 돈 내고 없잖아. 사야 아, 됩니다. 그래요? 아니 살려면 김용민닷컴 들어가야 되네. 그렇습니다. 아. 최저가에 모십니다. 네, 좀 싸게 주세요. 이게 11만 9천 원이 이것만큼 싼 게 없어요. 그러네요. 인터넷 최저가 찾아보면은 15만 9천 원이 가장 쌀 겁니다. 오. 그러나 그래? 김용민닷컴에서는 11만 9천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4만 원이 싸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데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네. 이거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여기서도 쓰시네 그걸. 비염, 피부 건조, 안구 건조, 호흡기 건조 등의 증상 그리고 신생아, 유아, 어린이 등 환절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증상 이런 걱정 싹 잊어버리세요. 자, 벨레 복합식 가습기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네. 깔끔히 지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12월에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하나 구입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 하나 좀 주소 하나 찍어주세요. KIMYONG.MIN.com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추석 연휴 동안에 밥상 위에 무슨 이슈들이 올라왔습니까? 선대인 소장님. 밥상 이슈에 네. 밥상을 들고 별로 이야기해본 기억이 안 나. 예. 탈모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얘기 있어요. 예전에 전국구 나갔다가 예. 정욱 변호사가 예, 제가 탈모 이렇게 좀 생기니까 예. 알려준 게 있어요. 탈모 걱정이 있으셨군요. 예. 예. 없었습니다. 아니 약간 그 우리 또 처음 방송할 때 여기 탈모가 이쪽이 왔다고. 예.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셔야겠다. 이쪽이 좀 더 풍성하게, 이쪽이 풍성하게 보이게. 아니, 좀 탈모- 다름이 있으니까. 탈모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네. 이쪽 얼굴이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러더라고요. 부작용이 있더라. 뭐가요? 내가 김용민을 배경으로 앉았을 때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는데 네. 현희 씨를 떠서 배경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커 보이는 부작용이 아니 내가 그 계산하고 바꾼 거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 용인시장 백군기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16채? 아니 그러니까 아, 나 주택. 깜짝 놀랐는데 오늘 또 실금 1위 지금 올라갔대. 16채 가지신 분들이 두 분 나왔잖아요. 예.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하고 백군기 용인시장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거? 아니 그래서 남들은 한 채 갖기도 어려운 집을 예. 도대체 어떤 그 수완을 발휘했으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았겠죠. 네. 16채씩이나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는 공천심사 이런 거 할 때 안 걸러지나? 사실은 뭐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뭐 말하기가 좀 뭐랄까 좀 예민할 수 있는 근데 사안인데 말이죠. 괜찮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경쟁조차 안 했어. 컷오프 괜찮아. 에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경쟁에서 저보고 싶었어 예. 차라리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벽보도 못 붙여봤어. 마음껏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어쨌거나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공당에서 당연히 특히 부동산 투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예, 예. 이게 꼭 뭐 부동산 투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16채 갖고 있다는 건 공직 후보자 가족들이 그만큼 갖고 있다는 건 좀 뭔가 분명히 문제될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케이 좋다라고 그랬지만 본선에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을 또 문제해서 상대방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사전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청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같이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질문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모르는 게 모를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재산 형성 과정을 다 체크한다고 하면서 이 예를 들면 경기도당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첨부 서류를 이 재산 신고를 선관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모를 수가 없죠. 예.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저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용인 시민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살아요. 그러네요. 예, 의원님. 예. 그 지금 백군기 시장 아주 고약한 게 걸렸죠. 네.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하고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가 예, 걸렸는데 사전선거운동의 내용이 뭐냐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예. 유사선거 사무실을 설치해서 음.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SNS상에 선거운동 이런 걸 했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의 울산에서 당선된 윤종호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현대자동차 노조 출신. 예. 이분이 선거운동 기간에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한데 유사 선거 사무실을 두고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그런 형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잃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선거법상 이 유사선거 사무실 설치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용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선거를 한 번 더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재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근데 그 문제도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맞죠? 글쎄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없습니다. 그럼. 네. 이거 어렵대네요. 예. 이거 공천 심사는 받은 거 맞아? 심사도 못 받고 심사는 그냥 받았어요. 아웃된 거 아니죠? 심사는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거나 집이 많은 게 그냥 죄는 아닌데 네. 이제 우리가 공직자에 대한 그 국민들의 검증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이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핫 이슈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게 투기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어요. 집이 단순히 많다 그래서 의심은 들었죠.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음. 좀 면밀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니 저는 뭐 돈이 많은 분들은 뭐 돈이 많은 게 뭐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꼭 공직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무 담임을 해야 되겠냐. 예. 아니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의원님, 저는 이게 16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생각만. 근데 네. 갖고 근데- 있으면 투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투기가 아니에요. 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마구 의심이 돼. 아주 합리적인 의심.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신 건가? 그냥 기사로 아는 건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임대사업자로서 연립주택 단지를 뭐 개발할 뭐 그랬던 개발하셨구나. 모양이에요.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은 했던 얘기네. 뭐 그런데 그러면 어쨌거나 16채를 갖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주소지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 또 자녀들 각각도 한 채씩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재산 공개를 했을 뿐인데 이게 이제 드러나서 그 제목만 보고 실금 1위에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댓글을 달고 특히 민주당이 그럼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 인사로 있으면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나? 아니, 대통령도 이런 집 식의 팔았잖아요. 반응이 나오거든요. 대통령도 그 호운동 아니 그리고 집행하잖아요. 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이제 직업이 변호사였죠. 예. 그전에는 부장검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 예. 여서 뭐 상당한 이제 소득을 올렸겠지만 강남에도 집이 꽤 여러 채 되고 포함해서 16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어느 언론에선가 그걸 하나 추적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이제 강남에 집을 가진 분들도 많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구여권
이 자유한국당 이쪽 분들이 또 많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주요하게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 주택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도 강남에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 이제 강남에 더 이상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높아진 국민의 그런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 어떻게 보면 좀 검증 장치가 그리고 본인의 소명을 듣는 장치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 발표를 보니까 강남 본당은 확실히 자유한국당이긴 하더라고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의 55%가 네. 이 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오늘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분명히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거나 그 자체가 뭐 그 잘못이다, 제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경향성으로 볼 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역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역에서 어쨌거나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걸 자산을 자연스럽게 그냥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대단한 전문성이 있거나 무슨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 활동 전력이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분들이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쨌거나 이런저런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픽업이 돼서 이 공직에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공직선거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결국 그분들이 물택 서민들을 비롯하는 어떤 서민들의 그런 그 욕구나 심정 이런 걸 충분히 헤아리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게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 평등하고 대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예. 1인 1표예요. 예. 이건희도 1표고 이재용도 1표고 이제 우리도 한 표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그 민주주의의 그 대의를 대행하는 이 대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 대표자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뭐 또 광역 뭐 시도의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평균 자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평균이. 근데 우리 국민들의 평균 재산이 한 2억 조금 넘어요. 결국에 보면 국민들 평균에 비해서 한 10배쯤 평균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를 이 평등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이 사람들 혹은 뭐 엘리트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의 정치로 이 정치가 편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정치학의 최근 연구 분야에서 그런 그 이 정치적 대표자들의 자산과 혹은 소득과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사이의 상관관계 이걸 연구하는 그 분야도 있어요. 집문서 신탁을 하면 어떨까요? 신탁? 어떻게 해요? 사고 팔지 못하게? 백지 신탁처럼?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집문서 신탁. 이사도 못 가. 국회 나는 동안에 이사 못 가. 아마 이혼 판결을 가실 것 같긴 한데. 100% 위헌이지만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현 정부가 지금 국토부 장관까지 나와서 발표했잖아요. 다주택자들 좀 집 하세요. 예? 지금 2개도 갖지 마시고 약간 뉘앙스가 그거 아닙니까? 대책 발표한 게 하나씩만 가지세요. 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15채 팔아야지. 정리를 했었어야죠. 현 정부와 반대되는 성향에 갖고 있는 이런 지금 당정에 지금 당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면 시민들이 무슨 팔집이 없는 선대위는 컷오프 시키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분을 차라리 그냥 모셔다 가는 게 나는 아니지. 한 채 있어, 한 채. 유주택자였어? 살고 있는 집 있어. 1주택자시네요, 그래도. 이제 나이 50 받아서 겨우 한 채 마련했어. 재산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정치 활동하시는 거 이거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약간 좀 정치인들이 이 학력이나 재산 정도가 좀 대폭 낮아졌으면 좋겠다. 뭐 왜냐 그래 소시민들이 그 시민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학력은 굳이 왜 낮아져야 되나요? 아니 너무 고학력자만 정치할 수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 자체를 좀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뭐 고학력자만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사회에 이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지 이런 인식도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도 좀 버려야 된다고.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학력으로서 거죠. 학력으로서 표시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사회가 갈수록 이제 전문화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국회에 많이 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회라는 게 우리는 워낙 이제 정부의 기본 아직도 계속 정부에 이렇게 좀 덜레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입법부가 예. 실제로는 입법부가 많이 끌고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일식 뭐 그 비례대표 명부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거기에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례대표들은 대부분 각 분야에서 되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정치를 하면서 이 뭐 국회에 계신 분 국회에 계셔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에너지의 80~90%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어떤 국가적 현안 또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풀지를 못해요. 예. 오히려 이제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한편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역할들을 좀 해야 예, 맞습니다. 지역구에 너무 그 신경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거 뭐 사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역도 광역화해 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월계동, 공릉동. 예, 지역구 가서 매이기 딱 좋잖아요. 예, 이런 거를 좀 그 틀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서울 강북이 전체 지역구. 그래 놓고 1등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2등, 3등, 4등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국회가 국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오늘 그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9.21 공급대책이 나왔어요. 네네. 공급대책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가장 불만인 보수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난리는 서울에서 났는데 왜 주택 공급하는 곳이 경기도냐? 우리 보고 경기도 나가서 살란 얘기냐? 그리고 아울러 서울 그 예전에 성동구치소 송파구에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뭐 얼마 안 되는 집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그 자리는 녹지로 조성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걸 밀어내고 주택을 세운다고? 이게 뭐야? 약속 위반 아니야? 이런 또 논란도 제기하고 있고요. 자, 이 공급대책 어떻게 총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대책이 나왔다. 네. 우선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를 보면 17군데의 소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네. 3만 5천 가구를 우선 그 공급하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사이에 한 26만 5천호를 100만 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과 일산 네. 사이 혹은 뭐 서울에서 분당 사이 그러니까 공급하겠다. 요게 이제 요체거든요. 네. 근데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투기를 억누르겠다면서 수요 억제책을 세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공급책을 발표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급 대책은 곧바로 투기의 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뭐 원가 공개하고 그다음에 후분양하고 상한제하고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저거는 이제 투기의 불길이 저쪽으로 옮겨붙는 그런 효과로 그 전이됐던 그런 전례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용민 그 진행자가 지적을 했듯이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성동구치소 그 지역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 공공택지 이 공급 예정지로 지정된 몇몇 지역에서 예를 들면 광명, 과천, 뭐 시흥 이런 데서 다 일제히 반발이 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여기는 추가 공급 상태고 미분양까지도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기존 주택값이 더 떨어진다. 뭐 이런 반대 논리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 임대주택이 뭐 한 지금 일정 비율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더 슬럼화된다. 이런 지역이 있고 완전히 여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장을 냈어요. 반대한다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단체장인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지역 상황을 고려하니까 이건 이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낸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론을 가장 목청 높여서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이 투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 그린벨트 해제 안 했냐. 그다음에 왜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안 푸냐. 이게 무슨 공급 대책이냐. 그렇지. 그러면서 요즘에 언론 논조를 보면은 9.21 대책 실효성 없다가 벌써 이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논조를 깔기 시작했어요. 네. 왜 실효성이 없다고 보냐면 그린벨트 해제 안 했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안 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이 주거 지역의 용적률 이런 거 대폭 개선하는 그 상업 지역의 용적률 대폭 개선하는 이런 규제 완화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공급 대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대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도대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색깔은 뭐냐. 이전 정부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이번 공급 대책을 보면서. 네. 자, 선대인 소장님. 아니 뭐 박 의원님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 늘 해설을 잘해 내가 주셔서 밤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 왜 부동산 중개사 시험 보게? 혹시 모르잖아. 네, 요즘 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사람 일 혹시 모르잖아. 네. 아, 나 그럼 여기 이거 때려치려고 했죠. 우리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하고 4회째 지금 녹음이. 이게 안티 부동산 방송이 돼버렸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주제 다루고 있어.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주택 공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도 자료 앞에 써놔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정부가. 아니 김현미 장관도 그런 말 했어요. 공급 문제는 없다. 네. 아,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앞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네. 예, 뭐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분양, 준공 물량은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최근 3년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0년 평균 동안에 대비해서 최근 3년 동안 2015년부터 17년 동안에 수도권의 인허가, 주택 인허가 증가율이 29.8% 더 높고 분양 물량은 42.5% 더 높고 준공 물량도 입주된다는 거죠. 20.3% 더 높아요. 서울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인허가가 26.8%, 분양이 23.7%, 준공 물량이 14.8%, 그 이전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허가라는 건 앞으로 이제 지을 물량을 승인해 준 거고, 분양은 이제 지금 3년 후에 들어설 물량을 말해 주는 거고, 예. 완공은 지금 들어서고 있는 물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향후에 들어설 물량까지 계속 공급은 예전 비해서 훨씬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진짜 수급 문제 때문이라면 오히려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집값이 안정돼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상황인데도 이걸 이제 대다수의 기득권 언론들이 외면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공급이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이제 들먹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대책 자체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 왜 내놓는지 스스로를 부인하는 정책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조중동 니네들이 그렇게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해볼게. 이런 식의 좀 느낌이 드는 대책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는 듭니다.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미끼 던지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이 대책을 발표하는 어쨌거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뭐냐라고 보면 한 2020년대 초반까지는 공급 물량이 이미 잡혀 있는 걸로도 충분한데 네. 그 이후에 대한 뭐 불안감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또 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선동한다면 그걸 막겠다. 이런 식의 이제 취지를 되게 분명히 해요. 대책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냐 하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하는 단계로 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급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 뭐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래 뭐 그렇게까지 단돌이 하겠다라는 걸 한편으로 이해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이미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2000년경에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 35만 명이 늘어났다면 네. 지난해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더 그래요? 이상 인구가 안 늘어나요. 수도권조차? 네. 네. 오. 그래서 자연 인구 증가 그다음에 다른 데서 유입되어 오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 오는 인구 증가를 다 포함해도 제로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가파르게 이렇게 이제 인구 증가분이 줄잖아요. 더구나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팔라지는 게 바로 지금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거든요. 예. 그럼 가파르게 줄어드는 시대에 주택 공급은 엄청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서 수급에 의해서는 확실히 이제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을 때 이런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특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줘서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측면이 많았다. 예. 과거의 전례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이렇게 내놓은 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 예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걱정이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이번에 일단 소규모 이 택지 17군데를 확보해서 35,000호를 서울에 공급한다고 네. 했는데 그 중에 35% 12,000호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영구 임대 물량과 음. 이 분양 물량, 임대주택도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니까 예. 이 비율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네. 하고 아직 확정을 안 지었어요. 예. 근데 이게 임대주택을 추후 분양 물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로또가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아서 이게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주변 시세와 키 맞추기를 시도해요. 그렇지. 보금자리 주택처럼 되는 새 거죠. 아파트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지를 남겨둔 이 공급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9월 21일 날 그 국토부가 발표하기 전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20만 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거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를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할 거고 그중에 일부는 신규고 일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이걸 이제 공공임대로 전환해가지고 공급할 건데 공공택지 위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의 장기임대로 가져가겠다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저렇게 공공임대 100%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저거는 지금 이 투기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건 맞죠. 근데 지금처럼 분양주택과 이 임대를 섞고 임대 중에서도 영구 임대와 이 추후 분양 이 비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저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저건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왜 저렇게 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정부의 그런 공급 계획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앞으로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 선언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과감하게 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추후에 아무튼 경기도에서 저런 공공임대가 공급될 때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칠 양상과 지금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이 공급 계획이 시장에 미칠 양상을 비교를 해보면 예. 저는 추후에 더 큰 차이를 드러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할 때 이런 간보기성 정책들 있잖아요. 예. 약간 좀 여론이 이번 정부가 이제 여론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슬쩍 한번 던져보고 이렇게 좀 무네 안 무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정책, 그러니까 뭐 떡밥. 예, 떡밥 던지듯이 그냥 자꾸 던지는 약간 이런 세태와 요걸 한번 좀 약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신림비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우리 임대 아파트는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습관과 이 생각들 이런 거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정부가 간보기 합니까? 간보기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치 보는 느끼기에는 거지. 눈치는 많이 봐요. 특히 뭐 정부세 대책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뭐 고액 자산가
다주택자들을 중심해서 부담을 일정하게 늘리겠다 이런 신호는 주는데 그 범위가 사실은 넓지가 않죠. 그래서 제목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 때 최고 세율을 능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센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거나 미미한 네,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대책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보도자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인식이에요. 현재 정부 자체가요. 네. 정확한 인식이고 그런데 그러면 공급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내놓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자면 그냥 하도 난리를 치니까 선실성이죠. 예, 미심 달래기라기보다는 기득권 언론 달래기용 같은 느낌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계속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나오지만 이번에 9일 대책도 보면 수도권에 이제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공급하는 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예를 들면 대규모 단지들,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연말쯤 발표하겠다. 네, 여전히 이건 사실은 내놓을 상황이 아닌데 이제 급하게 뭐 어쨌거나 발표하겠다는 느낌이 강한 대책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차별화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거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사실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것처럼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공이 나서서 분양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이렇게 분양. 열심히 내놨는지. 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지자체별로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임대 물량을 최소 35% 이상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자면 65%까지 분양 물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민간 사업자가 아닌 공공택지 이런 경우에는요. 공공 임대 물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번에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이 35% 임대 이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예전 정부와 무슨 차별성이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급의 방식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또 특히 좀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각종 도시 규제 정비를 하겠다.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상업지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하겠다. 또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준주거 지역 안에서도 초과 용적률, 어쨌거나 절반은 분양 물량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빌미로 해서 역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같은 땅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 메리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는 시장에서 당연히 이건 새로운 어떤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작용이 사실 생겨날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나 이 주택 정책은 좀 인식의 급진적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급진적 전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나 주택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급이 제한돼 있고 재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그로부터 이른바 이제 지대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식의 자본주의가 창궐 하는 것은 결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뒤로 나온 이 투기 억제책이나 주택 공급 정책을 보면 토지 공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종부세 하나 정도 강화하는 거 아주 미약한 이런 정도의 실제 대책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인구 전체가 줄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다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거품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네. 저게 한번 잘못 터지면은 저는 이게 이제 터지죠. 일본의 그 네. 거품 붕괴처럼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이죠. 7년 전에 선대인 소장이 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7년 전에. 그 장래의 위험을 네.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폭탄을 가지고 있긴 인구가 하네. 준다 그래서 네. 가격이 붕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거품이 아니죠. 인구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들음에도 거품은 계속 커져가는 게 거품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미 투기 시장화돼 있는 거품 시장화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거품을 갖다가 이제 바로 터트리자 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동산이나 땅에 대한 인식을 좀 급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 정도로 언급했다면 저는 이 정부에서 대책은 이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그런 이 전환의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많이 아쉽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예. 굉장히 긴급한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역대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 그 규제로 인한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월세 가격을 올립니다. 지금 이 전월세 가격이 이제 내년 이사철 앞두고서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하고 네. 뭐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이런 어떤 좀 근본적인 제도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주거 안정 측면에서 그런 전월세 대책은 굉장히 미진해요.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지난번에 이제 세금 강화하고 대출 규제하는 대책 내놨고 이번에 공급 대책 내놨는데 여기에서 머무를 게 아니고 네.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예. 저는 우리 황윤희 씨가 얘기했듯이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선입견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요 토지 공개념 못합니다. 그거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예. 임대주택을 늘리면 됩니다. 늘립니다. 전체 주택에서 한 다수가 임대주택이 한 30% 되면은 그런 예. 선입견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 안에 최고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환경 여건이 제일 좋은데 입지가 제일 좋은 데다가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이 임대주택에 좀 생각 바른 명망가들이 들어가 사는 거 이건 어떨까? 그것도 좋은 방법.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집을 왜 갔습니까? 왜 소유합니까? 저는 집은 그냥 자고 쉬고 이렇게 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 그건 내 철학이라니까. 저한테 임대주택 제의가 온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좀 제의 좀 해주세요. 예. 좋은데 임대주택 있으면 진짜. 근데 사실은 진짜 임대주택 들어선다 그러면은 뭐 이게 완전히 슬럼가가 형성된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임대주택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니 슬럼가가 된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족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예. 주택 공급을 하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0개 동, 예를 들어서 한 20개 동을 공급하는데 그 중에 5개 동은 임대, 나머지 15개 동은 분양. 이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그래요. 소수로. 그래서 예전에 강남에서 아예 무슨 학교 등교길을 막았다. 예. 이런 참 비참한 뉴스까지 아, 나왔지 진짜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는 임대주택 사는 애들이 그 앞으로 못 다니게. 저기는 임대 쪽이니까 길도 건너가지 마라. 이런 거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이터 여기 못 넘어오게 커뮤니티 같이 못 쓰게 해. 막 이런 게 근데 있어요. 인터넷 안에서 그 카페 있으면은 아예 가입도 못 시켜. 따시켜, 왕따 가입도 안 시켜. 예. 근데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진데 100% 거기에 임대로 다 공급 해버리면은 그런 현상은 적어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의 그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임대주택에 사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냥 뭐 특이한 일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명망가들 있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누가 임대주택에 있을까요? 들어가는- 명망가 누가 있을까요? 선대인 씨도 있고. 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예. 저희 넷이 들어가서 살죠. 임대주택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희 가가지고. 그 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황금 선박 임대 아파트. 그래도 저 이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비전문가들 앞에 가서 막 열렬하게 얘기했고 박수까지 받았어요. 이 세 분이 들으실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잘못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부지가 2,500만 평.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200만 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다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예, 개성에다가. 그래놓고 집주인은 북한 아닙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남한 혹은 뭐 미국민 해가지고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고속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민 가는 거야 그럼 북한으로? 아니 이제 저는 결국 수도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서울 평택거리예요, 사실은. 서울 개성이. 아니 근데 예. 남북 관계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아니 이제 모르니까. 이제 종전선언 이루어지고 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제재 풀리면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통일된 이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동독에서 서독으로 출퇴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한 이건 안에서도 좀 짓는 걸 대한민국의 슬럼화된다고 건설 자본들이 또 거기에 50% 임대, 50% 분양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100% 투기화된. 아 그리고 또 개성 땅은 북한 땅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 부동산 투기 허용하겠습니까? 그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개성공단 안에 예. 내용을 보면 원래 이게 생산 시설이 한 3분의 한 40% 잡혀 있고요. 예. 나머지는 사실 배후 시설도 있고 사실 배후 단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계획이 거기 돼 포함돼 있어요.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진척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기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얘기하자면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가 산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니죠. 임대료 내야지. 내는 거죠. 임대료 내고? 예, 그렇죠. 아. 우리 국민들이 거기가 산단 말이에요. 개성공단이야. 야, 문 닫을 거야. 나가. 폐쇄할 거야. 이러고 그냥 쫓아내면 그만인데 거기 사는 국민들이 있는데 저 남북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셔야겠습니다. 누가 나와? 누가 나오긴. 네? 이제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그 지렛대 혹은 뭐 청지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북한 예. 그러니까 당분간 정치하시면 안 되겠네. 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습니까? 예. 정말 아니 뭐. 부동산 대책은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 뭐 그런 거 맞는 게 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 좀 예. 여쭤봐도 되죠. 요즘에 예. 정부랑 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랑 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이런 발표를 했죠? 아니 그건 그 좀 원래 그 궁금한데, 9.21 대책은 뭐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예. 920 때 이제 아 그러니까요. 바로 20만 원.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이제 궁금하네요. 예. 이재명 나는 지사는 차별화라고 보는데 차별화. 이재명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지사는 튀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용하는 자기만의 거구나. 약간. 그 의제를 가지고 정책 발표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자기 이제 정치적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걸 굳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아니, 이제 기간이 좀 너무 짧게 내가지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불만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경기도 의회 의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도지사가 같은 당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도 의회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도지사가 자기가 이제 정책 발표할 게 있으면 뭐 그러니까 도의회하고 뭐 상의도 없이 상의도 하고. 그냥 뭐 무조건 이제 먼저 언론에다가 내지른다는 거죠. 그것도 언론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SNS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원들은 나중에 이게 뭐냐라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풀이 되면서 이제 어떤 정책 협조가 어쨌거나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런데 뭐 이제 용민님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코멘트 하자면 뭐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부동산 문제의 많은 부분도 해소가 될 수 해결되죠.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기보다 주거 문제. 근데 거꾸로 한편으로는 북한을 만약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고 할 때 이제 북한 당국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 컨트롤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남한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마 이제 제도가 잘못 정착이 되면 남한의 이제 자본이라든지 돈 가진 사람들이 가서 투기 열풍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경우도 사실 아니 임대주택 갖고 무슨 투기 열풍이 아니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지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주거 정책이 북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아직은 꽤 먼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은 2등 국민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개성에 사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수도하고 동독이 통일될 때 네. 수도 사람들이 동독 주민들을 향해서 오씨라고 불렀거든요. 오씨.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저도 독일어를 못해서 그런데 그게 하여튼 뭐 이제 독일어로 오스트가 동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독 쪽을 이제 칭하는 동독 주민들을 칭해서 비하하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씨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남한 내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막 지금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그 개성 땅에다가 그러니까 북한 땅에다가 공공 임대주택 단지로 짓는다. 아이 그럼 거기를 꿀단지로 만들어야지. 아니, 꿀단지로.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 조건이라든지 뭐 그거를 하려면 주거 자, 조건이라든지. 그러니까- 30년 걸리죠. 그거 자체로만. 자, 네. 그러니까 그건 시일이 걸리는 문제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좋은 입지에 그냥 남한에 있는 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땅을 대규모 개발할 때 100% 공영 개발하고 그 공공 임대주택으로 짓고 거기에 그냥 뭐 저소득층만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믹스를 수준의 해야지. 소셜 중산층들까지 같이 가서 여러 계층들이 섞여서 이건 주거라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지 이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그냥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부자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 계층도 뭐 예를 들어 연예인, 뭐 정치하시는 분, 네. 뭐 유명인, 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 살아야 이제 그 지역의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네. 그분들을 끌어다닐 뭐 묘책이 없나요?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때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민간 건설업체나 또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 차익으로 남기지 않고 예. 그걸 100% 공공이 개발해서 그 이익을 다 흡수한 상태에서 그걸 공공 임대료 낮추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요 임대료를 거의 안 받고도 거의 안 받고도 그냥 다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공공 임대료를 뭐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도 훨씬 쾌적하고 아주 좋은 편의시설들 갖추고 공급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설 공급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원가 공개 정책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공급될 때 있어서 진짜 이게 엉뚱하게 새 나가는 돈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고 엉뚱하게 새 나가는 데가 어딘지를 찾게 되면 그걸 막아서 그러면 실제로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 원가 공개하고 100% 공영 개발하고 후분양제를 기본으로 하고 네. 이런 식의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신도시가 생깁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도 이제 경기도 지역이죠. 서울 근교. 네. 자, 그 중에서도 신도시 중에 판교 분당이 뭐 제일 이제 땅값이 높잖아요. 왜 높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강남 근처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남 쪽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는 게 맞아요. 성동구치소 활용 방안 뭐 이런 건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남 쪽에 그린벨트가 이제 엮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면 그쪽에 직접 서울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그 주변에 내봤자 그 올해도 거기 거의 뭐 폭탄입니다. 거의 엄청 많이 공급됐어요. 예,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일가구가 다주택을 소유하는 문제가 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종의 이제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장치도 약했던 거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강화했지만은 부족한 거고. 근데 사실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00% 주택 보급률이 거의 가까워졌고 이제 100% 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속도로 공급이 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가진 사람은 50%가 안 되는 거고 다주택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러면 강남처럼 입지 조건이 좋은 데서 한 가구가 3주택, 4주택씩 들고 있고 네. 거기로 가고 싶으나 뭐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가는 사람들, 뭐 자기가 들어갈 만한 집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나오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공급을 찾고 이 새로운 어떤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이제 우리 선 소장 얘기했듯이 공공임대 중심의 그런 공급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그리고 강남과 같은 좀 특수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그게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징벌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들고 있는 만큼 그걸 갖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종합부동산세 내지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그걸 들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해서 그게 합리적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또 그 합리적 가격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입지에서 살고 싶으면은 그런 입지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음마 아파트니 뭐 개포 이 주공이니 잠실 뭐 재건축 예정지구니 이런 거를 막 뭐 100층짜리 50층짜리 막 이렇게 짓게 하는 식으로 공급 정책이 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리 이 서울 주변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뭐 50% 이상 공공임대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공급 대책은 이 집값 잡는 정책으로 쓴다라는 건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급을 하되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그리고 논의에서 오늘 좀 빠졌지만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들 대규모로 공급해서 이제 주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이제 긴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워낙 이제 뭐 오랫동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경고들을 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오르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죠. 자영업 다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 안 늘어난다. 그리고 뭐 저성장 속에서 막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한편에서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뛴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이 주택 가격이 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이 뛰는 거에서 소득이 늘어나서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빚이 왕창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빚을 쌓아서 집값이 뛸 때는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가던 게 예를 들어서 한 7억으로 떨어졌다고 치면 빚을 예를 들어서 한 6억 냈던 사람은 10억 이게 10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면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7억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이게 10억 대비 6억이 아니라 7억 대비 6억이 되면 이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면. 그럼요. 그래서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올렸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걸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경고들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누군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최근에 집값 상승세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이게. 거래가 동반되지는 않아요. 작전이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굉장히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또 급락할 수도 있다. 2006년 말에 서울, 강남 특히 그때 이제 버블7이라고 그랬죠. 버블7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2007년 초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거래가 끊어지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2008년 말을 맞은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금융위기 오면서 이제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다행히 충격이 덜했죠. 그로 인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거래가 어쨌거나 없는 상황인 건 한편으로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좀 설명하시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요. 물가가 높다면 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가격이 올라가는. 보통은 인플레나 디플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물가가 이제 높아지는 인플레 현상이 오고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 현상이 오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높은 상황. 그러니까 물가로 비교하자면 주택 가격은 높은 상황인데 거래는 동반되지 않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 주관식 문제로 나왔었던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격차가 0.75%포인트, 네. 1%포인트 되면은 자본이 유출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대로 그렇죠. 자본이 이동하게 되면 가겠죠. 미국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 부동산 등 먹을 게 많다. 진짜 미국 가서 뭐하냐. 뭐 계속 올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자본 유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이거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괜히 또 올렸다가 1,500조 되는 가계부채. 이것도 괜히 벌집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저 금리가 순간적으로 오르면은 그 아파트 대출 받으셨던 분들 좀 거품이 좀 난리가 날 수도 아니 있겠네요. 뭐 이제 금리는 워낙 그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방위적 파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하나만 보고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그렇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한때 이제 돈을 쫙 풀었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큰 자본주의들에서 지금 이제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이런 이제 정책 방향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확 풀었다가 지금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걸 금리를 올려서 옥죄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금리차가 커지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지금 그런 걸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만약 연말쯤에 연준에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진짜 1% 차이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계속 이렇게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게 이제 산업에 주는 효과 또 아까 이제 부동산 대출에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되는 면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1% 이상 금리차가 나는 거를 지금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는 더 이상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인상하는 그러니까 0.25라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려가지고 당장에 뭐 난리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게 이제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그런 담보대출들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저 거품을 빼야 돼요. 네. 그리고 거품을 빼는 정책은 뭐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찔끔찔끔 썼던 정책들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과감하게 한 방에 그렇게 써가지고 방향을 전환시키느냐. 이 투기 세력들에 휘둘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더 이상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빚내서 집사라 정책만 취하지 않고 있다 뿐이지 과감한 투기 억제 그리고 일관성 있는 강한 투기 억제책을 로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공급 확대론의 이 유령으로부터 이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는 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문제는 사실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네.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금리에 지금 너무 오래 중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낮은 수준의 저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부동산 가격이 뭐 지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급등했고 특히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당장은 뭐 기업들 막 부채 빌려서 이렇게 뭐 자금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퇴출되지 못하고 계속 살아남아서 덤핑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멀쩡한 기업들까지 이렇게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금리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계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 기업이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의 지금 한 3배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도 다 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한계 기업들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들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르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제는 지금 보세요. 이게 가뜩이나 국내 주력 산업들이 뭐 중국 공습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언제 또 꺾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정상으로 있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꺾이면 저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예. 정말 새로운 산업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활기차게 막 솟구쳐야 되는데 그런 이 성장의 잠재력들이 점점 계속 고갈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저금리에 중독돼 있는 이 상황에서 천년만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서라도 이 고리를 이제는 좀 끊을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금리차가 뭐 0.75에서 1로 벌어지고 1.25로 벌어지고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정말 금리차가 많이 확 벌어져서 어느 순간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외부에서 일정한 충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자금이 확 유출될 수가 있어요. 이걸 닥쳐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조금씩이라도 이게 정상적인 순리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네요. 남북 예. 대화 공약 네. 이것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본격적인 경협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있고 우리 다음 주부터 부동산 안 하는 거죠. 부동산은 한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안티 부동산 클로징. 예, 자, 예. 그럼 부동산 모르죠. 자, 예. 부동산 방송 클로징을 네. 앞두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뭘 또 한 가지 아이고, 얘기해. 대충 하세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높으면 더 어려워져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사람값이 싸집니다. 네. 사람값이 싸져요. 아니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것도 보면 부동산 임대료 오른 게 훨씬 더 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임대료 오르면 상대적으로 사람값을 지불하기 어렵죠. 그러네요. 사람을 더 고용하기 힘들죠. 웬만한 젊은 사람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기껏 뭐 15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임대료로 뭐 50만 원, 60만 원 다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생각해보면 저희 언제 아버지 저축하고 때도 언제 소비합니까? 월급이 200이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대기업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퇴직하고 나서 50대에 자영업 차려요. 부동산 임대료 나고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부동산에 취해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도 정말 그런 방향에서 좀 확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자꾸 집값이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현혹되는데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부동산 가격은 긴 흐름에서 보자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부가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령은 안 되겠지만 부동산 투기꾼을 막는 계엄령은 한번 선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투기 계엄령. 예, 뭐 말로 레토릭이죠. 계엄령이라는 게 뭐 진짜 계엄령, 투기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비상 조치라도 써서 이 집값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정말 팔을 비틀어 버린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의 꿈이 네, 건물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너무 건물주가 꿈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건물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공식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철도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철도만 개통돼도. 아, 황금알이죠. 네. 예.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KTX가 개통이 되면은 저기 남포 쪽에 신도시를 또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 북한을 계속 노리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남한 주민들이 북에 가서 많이 살면은 북에 가서 많이 살면 딴짓을 못 해요. 거기 또 투기 됩니다. 또 거기. 제가 북한은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무슨 투기야? 북한 땅이라니까 거기는. 아니 통일되면 통일되면 체제 통합은 쉽게 되지 않을까. 여기 투기꾼들 다 평양 갑니다. 이제 거기 어떻게 또 보세요, 사기 그거? 시작합니다. 아니 저기가 이제 자기 경제를 운영하는 그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거기 이렇게 접목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거에 사실은 그 지금까지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방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중국도 완전한 토지공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가 허용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상의 이용권만 개발권만 허용이 되는데 완전 거기도 토지 공개념이야. 거기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엄청나거든. 아 그래요? 네, 이게 자본이 들어가면서 그래요? 생기는 부작용인 거죠. 네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평양의 아파트 가격도 한 때문에 10년 사이에 한 갈것 두세 배 같아요. 뛰었어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맞아요. 또 거기도 이제 붉은 자본가들이 생길 거 아니야.
또 이 자본주의에 빨리 적응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틈새에 이게 축제하는 맞아요. 이런 붉은 자본가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직 먼 미래의 일을 가지고서 이게 뭐 예측하거나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측면 이런 것들이 저쪽으로 이제 이전되거나 이식되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감염되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또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 뭐 하루아침에 저 체제가 우리 체제처럼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걸 유지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 길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뭐 투기 세력들이 아직 먼 미래인 당장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 북한의 무궁무진한 그런 개발 예정 토지들을 두고서 그러니까요. 뭐 군침을 흘리거나 어떻게 하면 저걸 남겨가지고 막 여기처럼 엄청난 부가가치를 네.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벌써 저 북쪽이랑 그 중국 쪽 경계선 쪽 있잖아요. 네. 거기 땅값이 지금 뭐 한 4배 올랐답니다. 그렇죠. 네, 연길 뭐 그쪽 있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다고요. 진짜. 북한이 가져다 줄 경제적 기회는 굉장히 크죠. 큰 건 맞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트럼프부터 불확실해 결정체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개혁 개방도 그렇고 뭐 베트남이 이제 그 개혁 개방 뭐 도이모이 선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데까지 한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데 비하면 본격적인 어떤 개혁 개방을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경제 특구가 뭐 북한에 이제 5군데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진척이 됐던 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특구였는데 이 두 가지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제 굉장히 막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이라고 할 때 우선 해야 되는 건 중단됐던 사업들을 일단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다. 이번에 어쨌거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통해서 이제 백두산을 올라가셨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항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돌아서. 그러면 그런 데부터라도 아니 뭐 대통령님만 가실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약간 요거 생각이 약간 그 김정 국방위원장이 밑밥 좀 깐 것 같아요. 이게 관광 쪽으로 좀 머리를 좀 돌려서 백두산을 이렇게 보여주면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이게 평화가 경제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러니까 코리아가 생산하는 이 상품의 퀄리티 이거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마치 중국제에 대해서 저평가하듯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무역과 상품 시장에서. 근데 그 이후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지속되는데 그건 특히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이 좋아졌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과 상품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품질을 따라잡아서 글로벌 마켓에서 1위하는 상품들도 막 생기고 뭐 반도체며 휴대폰이며 자동차도 그렇고 더 이상 그 상품의 퀄리티와 관련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었으나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장벽이 없어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존재했던 겁니다. 그게 리스크가 있죠, 진짜. 예. 이 예전에 천안함 연평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20조 이상씩 증발했어요. 그런 게 한번 일어나면은 때문에 이게 한반도가 어떤 불확실성, 특히 안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뭔가 이 평화가 정착된다는 거는 난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도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화되겠죠.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 구상을 이 북에다가도 전달을 했고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한반도를 H자로 연결하는 그렇죠. 뭐 환동해, 환황해, 그다음에 남북 이 접경 평화벨트 이 세 개의 이제 경제 이 개발 구역을 이제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계획대로 연결이 된다면 실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 2%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고 네. 국민소득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달러가 여전히 안 되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서 5만 달러 시대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지금 가장 큰 이 과제이자 관건은 결국엔 국제 제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제되느냐. 지금 철도 도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관광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당장에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거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도 1차적인 장벽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국제 제재입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이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에 동반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번 3차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는 얘기는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 간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고 폼페이오도 얘기하고 있고. 그건 밀당성 발언. 아니, 물론이죠. 물론 그런 면도 있으나 그래서 이게 북핵이라는 게 어쨌든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는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주고받기를 해야 되고 그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이게 진행을 주고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중재 외교를 열심히 하셨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쨌든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이 유엔 제재가 하루속히 해제돼야 지금 이 구상하고 있는 구상들이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 인프라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북으로부터 확보했어요. 그게 확인됐잖아요. 그동안에 긴가민가 했어요. 니네 진짜 확보했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했었는데 이번에 북에 가서 그게 확인이 됐고 확인됐어요? 현정훈 회장이 단독 방북을 아마 신청하고 조만간 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7대 인프라의 독점 개발도 유엔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대가 자기들 말로는 그거 확보하는데 14조 원 썼다 그래요. 실제 14조 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손까지 포함된 가격인가 현대그룹이 지금 계열 분리하면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게 축소가 돼 버렸거든. 그래서 현대그룹 자체는 저 7대 독점 개발권을 온전하게 현대가 다 행사해도 실제 그 투자할 만한 자본 능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컨소시엄을 열어서 국내 다른 대기업도 들어오고 미국 자본도 들어오고 EU 자본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 가져가고 있는 중재 외교 이 방향이 맞다고 보고 이게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해서 가서 저게 이제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그 국면에 오면 이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어떤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또 북한 미국 간의 중재 외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지 뭐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사실 북한의 이 개혁 개방도 가능하고 또 그걸 실제로 이제 경제적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남한 정권에서도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런 기조로 갈 수 있는 정부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합의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요. 김대중 정부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그 합의했던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다시 이제 그동안 합의를 해놓고 2007년에 합의하고 나서 2007년 이후로 2008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어지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유명무실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15 선언하고 14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한 정부의 이런 정치적 일관성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북한이 어떤 정치적 변덕에 의해서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보자면 북한만큼 변덕스러운 정부도 없는 거거든요. 남한 정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일관된 대북 정책을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되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어떤 스탠스들을 일관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개혁 개방으로 나갈 의지가 충분히 있으니 당신들이 이제는 우리를 믿고 신뢰해달라는 신호들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방북해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합의들을 끌어낸 건 그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사실 국제사회의 투자도 일어난 겁니다. 그건 국제사회뿐만 아니고요. 전 얘기하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까 김용민 씨 말대로 개성에다가 네. 임대 아파트 넣었다가 네. 야 정권 바뀌면 골 때리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근데 네. 정권 바뀌어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 사는데 네. 함부로 못 한다는 얘기죠.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상황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유엔 무대에 가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이런 외교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DJ를 능가하는 네. 그런 이제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 네. 더군다나 이제 지난 9년 동안 망쳐놓은 상황에서 새로 네.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는 명백하게 올해 신년사를 기점으로 이 북의 결단, 김정은의 결단이 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화답할 때다. 이 메시지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네. 하신 거고. 네. 근데 정작 답답한 건 우리 국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가지고 보수 야당이 거의 목리를 부리고 있고 이번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유엔 이런 중재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폄훼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남북 경협이 과감하게 나갈 수 없는 데는 이 유엔 제재도 있지만 유엔 제재의 틈새 사이에서 넘나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넘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히. 예. 때로는 그냥 휙 넘어가가지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런 건 좀 그 억셉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보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데 북한이 중국한테 틱틱거리는 거 보세요. 남한이 미국한테 그렇게 못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넘나들어야 된다고 예. 보고 유엔사에서 뭐 철도 공동조사 이런 거를 방해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정작 뒷꼬리 당기는 거는 저게 지금 그 4.27 선언이나 이번 9.19 평양 선언에 대해서 비준이 안 되면 사사건건 국회에서 예산 지출 가지고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그렇죠. 네. 높아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 때의 그런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저는 저게 자기 살을 깎아먹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예. 이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이 토론을 했었는데 네. 너무 사이다였어요. 너무 막무가내예요. 너무 막무가내여서 들었어야 돼. 저는 우리 예. 국민들이 이거 이제 다음 총선에 기억했다가 심판해야 된다. 심판해야 되고 한국 경제가 여기서 좀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라는 기회 그리고 남북 경제 전면적 경제 협력이라는 열린 이 기회를 예. 과감하게 우리가 이 끌어안고 이걸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이 보수 세력의 저런 목리에 대해서 저는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네. 그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 했잖아요. 북에 갔더니 태극기를 안 흔들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인공기만 들고 나왔다 이거지 연도에. 예.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 김정은이 탑방 왔어.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갔는데 예. 한반도기를 들고 나가겠지만은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태극기 부대는 환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시위하러 나갔고 네. 그거 가지고 북에서 우리한테 항의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미친놈들 아니야. 예.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조는 왜 그거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했냐? 예. 왜 우리 외교부 장관은 그걸 항의를 안 하고 있냐?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말 저는 트집잡기 아니에요. 근데 트집잡기. 뭐 환영합니다. 사실은 예. 자한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
전 국민의 한 80% 이상이 이번 대북 그 선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근데 이제 아직도 합의에 총선이 대해서 1년 3개월이 남았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그러네요, 국민들 기억에 저는 분명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힌다. 오히려 무서웠던 건 예를 들면 박근혜가 통일 대박이다라고 하고 조선일보가 핵가닥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통일이 통일 미래다. 대박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뭐 10몇 회에 대해서 연재를 했었잖아요. 그거 조국 교수가 페북에 그냥 딱 그 캡처해서 다 걸었더만.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제 뭐 아는 지인 중에 완전 걔는 죽어서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죽을 거야. 뭐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걔랑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남북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란 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친구 이제 자한당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당을 떠났어요 이번에. 저는 얘는 죽을 때도 오른쪽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포지셔닝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는. 웃긴 게 네. 이제 국감 시작되잖아요. 네. 10월달 들어서면 이번 국감 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특별수행원으로 3차 정상회담에 방북 동행했던 기업인들을 다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이걸 지금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그거 있던 보수들도 여권에서는 떠납니다. 반대하고 그러면서. 있고 이런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순수하게 경제 논리, 이윤의 논리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너무 답답한 너무 답답해요. 이 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대한상의를 위시해서 지금 뭐 현대그룹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SK든 뭐 삼성이든 LG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남북 경협이라는 것을 굉장한 사업 기회, 이윤 기회로 바라보고 있고 예. 우리가 아직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걸로 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적대적인 냉정 구조 위에서 안보 장사를 하면서 버텨왔던 세력들이 안보 장사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 안보 장사를 그런데 본인들이 하기 위한 냉정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음. 나는 우리 기업인들이나 대한상의 같은 데서 네. 이런 거 가지고 자유한국당에다가 성명서도 내고 항의 방문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상의 회장이 지금 박용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박용만 회장은 이번에 뭐 이 갔다 온 거 관련해서 SNS도 뭐 올려서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 박용만 회장은 어쨌거나 자본가니까 촉각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북한 인프라가 대규모로 개발이 돼. 이게 아주 경제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이른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까는 거예요. 철도, 도로, 뭐 그다음에 통신망 이런 걸 까는 거거든요. 이 SOC 사업을 하면 할수록 최대의 수혜를 누리게 돼 있어. 대한상의 회장이라고 하지만 박용만 회장 자신의 그룹 이제 대표로서도 네. 사실은 충분히 이제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있어서 승장의 궤도를 바꾸는 엄청난 기회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그리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인구를 포함해서 이 뭐 동북 삼성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2억 명의 인구가 새로 시장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철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철도 위주로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낙후돼 있거든. 보통 화물 같은 경우 한 40km, 시속 40km. 야, 여객도 한 50km로밖에 안 다녀요. 40km, 50km. 네. 와. 근데 그게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이 단선 구조이고요. 우리는 기본 다 복선 구조로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철도로 놓여져 있지만 낙후돼 있고 또 복선화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사업거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가 많아지면 이 자체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을 만들어내죠. 도로도 우리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깔려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집이 있어서 이거 집 옮겨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지만 거기 네. 그냥 뚫으면 되잖아요. 뚫으면 되죠. 네.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속 한 2, 30km밖에 못 내요. 그만큼 이제 도로가 잘 정비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화한다고 할 때 보상해주고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이제 네. 이 이용권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도로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개보수하고 새로 놓고 하면 그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죠. 북한 경제가
한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은 연간 10% 성장할 수 있는 그럴 수 잠재력이겠죠. 아유, 대단하네.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한이 그게 이제 투자하고 인프라 깔고 하는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남한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짜 GDP의 평균 1~2%는 그냥 그저먹는 바로 금방 올라가. 그냥 일자리도 생기는 엄청 거예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뭐 연간 뭐 예. 몇십만 개씩 생기죠. 그 언어가 같으니까 우리의 생활권이 또 2배로 넓어지는 삶도 있고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관광 쪽도 어마어마할 거.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세력들이 보자면 남북이 통합되는 걸 원하지 않겠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중국도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자체만 보면 통일은 이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남는 장사다. 예, 예. 자, 이게 사실은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해서 또 조선일보를 없앤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총선에서 지금의 정의당 의석하고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이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레드 컴플렉스가 진짜 없어지는 방법은 평화가 밥이 된다. 분단 해체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것을 눈앞에 시전하는 순간 그럼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네. 봅니다. 그 세상이 한층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황금선박 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